그 곰팡이 질염이 아주 많이 다빈도로 생기는 사람 중에 어떤 위험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뇨, 비만, 혈관 문제가 있죠. 또는 항생제 치료 남용할 때, 항생제 치료나 또는 질환의 세정을 너무 자주 하거나 많이 할 때 락토바실러스가 자라는 생태계를 깨트릴 수 있는 상황. 이 호르몬이 밤에 숙면을 취할 때 나오거든요. 수면을 안 하고 밤에 늦게 자고 수면이 불규칙한 사람, 소화기가 고장나거나 생식기가 고장나고 자궁 내막이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나올 때 자궁 내막만 생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심해진 사람들은 난소 안에도 생리피가 고여 있을 수 있어요. 생리통 무지무지 심하죠. 와. 좋은 컨텐츠로 건강한 세상을 만듭니다. 최경 인터뷰. 오늘은 산부인과 전문의 정환욱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저희가 건강한 출산에 대해서 지혜를 많이 얻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원장님께서 부인과 진료도 하시기 때문에 이 산부인과 안에서 만나는 이 출산 이외의 다양한 사례들과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습니다. 현재 홈 산부인과에서 임신과 출산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만나고 있는 환자의 케이스는 어떤 것인가요? 임신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비만과 체중의 문제, 그거와 연관된 생리불순, 그 부류가 꽤 있고요. 네. 이제 출산을 다 마치고 폐경이 가기 전에 이 건강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회에 진출하면서 건강 문제에 이제 과다출혈, 뭐 근종, 자궁 성근증 같은 거. 성근증, 자궁 내막증, 왜냐하면 계속 생리를 하니까 네. 그런 분들의 문제와 그러면서 이제 폐경으로 넘어가는 폐경기 관리, 그게 제일 많은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통계가 똑같지만 젊은 여성들에 있어서는 질염에 관련된 외음부 질의 건강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진료 시간을 이렇게 많이 할애하지 않아도 되는 좀 상담이 명확하고 명확한가요? 네, 그리고 치료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고 간단한 부류에 속하니까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단위 예약 시간에 좀 많이 예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피 문제, 출산을 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의 또 젊은 그룹들의 이제 피임 방법에 대한 문제, 약 처방, 또 시술 문제 이런 것들 이제 피임 시술, 뭐 루프라 그러죠. 그 IUD라고 하는 자궁 내 장치 이런 것들을 하러 많이 오죠. 와, 지금 말씀하신 주제들이 사실 어쩌면 많은 여성분들이 또 남성분들도 같이 조금 고민하시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오늘 마치 이 영상 하나만 딱 보면 원장님과 그 긴 시간의 진료를 한 것처럼 또는 원장님께서 오히려 환자분들한테 사전에 이 영상 보고 오세요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를 제가 끌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저 마지막에 좀 순서를 상관없이 제가 잘 모르기도 한데 여성분들의 어떤 질과 질염 관련된 문제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떤 증상이고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와서 저 문제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할 때 제일 많은 얘기가 분비물이 달라졌어요. 질염이 그런 부류가 이제 진짜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찾아오고, 예를 들어서 질 분비물은 생리의 주기, 배란 주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패턴이 바뀌면 질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두 번째는 명확한 증상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따갑거나 가렵거나 화끈거리거나 아프거나 그렇게 동반하는 또 요도염 증상이 있어요. 소변 자주 보거나, 이게 방광염과 신우신염의 개념까지 안 올라가더라도 이 요도의 자극 증상이 외음부 쪽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외음염, 질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냄새가 난다고 하는 분들, 이게 이제 세균성 질염의 특징이거든요. 세균성이에요? 네. 그리고 또 치즈 같은 분비물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칸디다 질염, 이제 이스트 곰팡이 질염이죠. 사실 질염의 빈도 중에는 교과서에는 그 칸디다 질염이 제일 많은 걸로 돼 있거든요. 재발성 칸디다 되게 많고, 낫다고 생각하는데 또 낫고, 이건 포자 곰팡이의 감염이기 때문에 세균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 분들이 사실 질염을 호소하러 오는 분들이 그게 제일 많은데, 본인이 이제 성관계를 자유롭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는 고객들은 상당수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물어봐요. 제가 Are you sexually active? 그러니까 이 sexually active 하냐는 질문이 성적으로 성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지. 활발하게 활동하느냐? 음. 아니면 지금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가 있냐, 보이프렌드가 있냐, 결혼했냐 이런 질문보다 그게 더 정확하네요. 예, 정확한 표현이고 차별을 안 하는 표현이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의 상당수의 분들은 성병에 관련된 성전파 감염이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고민하고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성생활이 이렇게 자유스러워지다 보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럼 감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감염이 많아진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감염에 대해서 더 우려를 많이 하는 거죠. 아, 우려를 많이 한다? 네, 아무래도 상대하는 사람들의 이제 파트너가 자유롭게 바뀔 수도 있고 또 서로 증상이 있으면 이게 성병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좀 그 인종마다 뭐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이건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다양한 전 세계 여성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은 꽤 많은 빈도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도 그거 굉장히 지금 많이 궁금해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어떤 질환들인가요, 그러면? 첫 번째 칸디다 질염이 곰팡이 질염이라고 그래서 네. 그게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요. 칸디다는 원래 우리 몸에 같이 살고 있는 곰팡이잖아요. 그냥 있을 수 있는 거하고 그걸로 인한 감염이 일어난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칸디다 질염이 질 외음부만 있는 경우, 습진처럼 우리가 습진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려움증, 발적 이런 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질 안쪽에 치즈 같은 분비물이 많이 생기면서 계속 화끈거리고 이게 자꾸 나는 것 같은데 또 재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항상 상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위생관리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거는 성병으로 취급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흔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찜질방이나 수영장 이런 데 다니는 분들 중에 바닥에 그냥 앉았다가 감염되거나 또는 그렇게 감염이 됐는데 수영장에 다니는 분들이 이제 수영복을 좀 자주 이렇게 젖었다 말았다 하잖아요. 완전히 말리지 않은 경우에 분비물이 곰팡이가 있다가 네. 그게 이제 감염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그 세니타리 패드라고 하는 생리대를 너무 오랫동안 차고 있거나 이런 좀 꽉 끼는 바지를 입거나 일 때문에 위생적인 세정이나 이런 걸 좀 소홀히 할 때 이런 분들이 꽤 생겨요. 그리고 어떤 특정 환경에서 옮아오기 쉬운 부분이 워낙 곰팡이가 제가 알기로 지구상에 제일 많은 그 생명체가 곰팡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 뭐 따뜻하고 습도가 좋고 그 다음에 유기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질이 최적의 장소죠. 그래서 거기에 질 안에서 한번 군락을 형성하면 그게 오랫동안 괴롭히는 경우. 그래서 유럽에서는 로마의 목욕탕 보신 적 있어요? 고대로 그렇죠. 로마요. 목욕 문화가 대중 목욕탕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되게 많이 생겨와요. 그리고 이것도 내성이 있는 약물의 치료가 되게 잘 되는데 내성이 있는 그런 칸디다들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재발성 캔디다의 상당수는 내성균 그리고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피부 속에 포자가 있어서 나은 것이 아니라 증상이 좋아지고 또 자꾸 재발하는 환경에 의한 재발성 칸디다들 그런 분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제일 많이 질염으로 찾아오죠. 그러면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치료 또 어떤 치유 방법들이 도움이 되나요? 우선 저희가 검사를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진단 내릴 때 경험이 꽤 있는 의사라면 산부인과 의사라면 보면 알아요. 보면 알 정도의 상황은 검사를 굳이 안 해도 아는데 요즘에는 그 PCR법이라는 진단법이 나와 있어서 유전자 증폭 검사요? 예, 유전자 증폭 검사,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의 그 방법이 요만한 균이 있어도 뭐 수백만 개로 많은 것처럼 양을 증폭시켜서 진단을 하는 디텍션하는 방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방법이 되게 쉽게 한 12가지 종류 성병을 포함한 캔디다를 찾을 수 있어서 네. 그걸로 양성이 나오면 금방 알죠. 그런데 임상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애매한 상황에서 그 PCR이 양성이 나온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치료를 할 때 이제 약을 안 쓰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하는 이런 좀 노하우가 필요한데 대부분은 증상이 있어서 온 분들한테는 곰팡이 치료제는 되게
그런 아주 잘 듣는 것들이 꽤 있는데 그 질 안에다 넣는 삽입 저하제, 질정, 그다음에 외음부의 그 크림 이런 부분들과 또 위생 관리 할 수 있는 여러 세정제, 그다음에 이제 점검을 합니다. 어떤 경위에서 이게 생겼는지, 네. 재발한 건지 음. 이런 부분들을 잘 상담을 해주면서 결국은 약물 치료를 쉽게 없어져요. 근데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 경험이 있는데요. 네. 저는 군 생활을 되게 저는 공군에서 되게 사무직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 여름에 되게 좀 엄청 오래 앉아 있을 때 그때 한번 생긴 사타구니 습진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스테로이드 연고도 발랐을 때는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또 환경이 똑같으니까 이게 또 지나면 재발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스테로이드 또 바르면 또 나아지다가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안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있었는데 이게 또 이제 어느 시점 되니까 이제 군생활 조금 더 편해졌을 때 이제 근무를 덜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또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살아가다가 가끔씩 제가 그 여름에 되게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는 일을 할 때나 아니면은 되게 신기하게 음식을 좀 잘 못 챙겨 먹을 때 그때 걔가 올라와요. 그래서 근데 또 저희가 그동안 종종 피부과에 가서 처방을 받지만 또 진단은 똑같잖아요. 먹는 약이랑 또 바르는 약을 주시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걸로 이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이게 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미생물 건강을 좀 보다 보니까 아 이게 단순히 죽인다고 되는 게 다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거는 술을 마셨을 때는 꼭 거기 간지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을 때는요. 그래서 아 이건 분명히 내 몸 안에 어떤 염증이나 이런 대사 반응과 관련이 깊다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부터는 아예 그냥 약을 멈추고 이제 식단을 조금 더 클린하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이제 그게 낫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그게 완전히 없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또 똑같이 어떤 식단이나 환경, 아까 말씀하신 위생이 무너지면 또 그런 것들이 올라오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인간의 피부에 습진이라고 하는 형태가 가장 다양하게 우리 피부를 괴롭히는 너무 흔한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부위가 다 다르지만 종류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 다시 붙여져 있는데 다 포자 형태를 띠고 있어요. 곰팡이죠. 곰팡이죠. 네. 근데 곰팡이의 특징이 이게 포자라는 게 이렇게 버딩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뭇가지가 이렇게 자라듯이 싹이 자라듯이. 이렇게 자라나와요. 그런데 이게 자라나온 뿌리가 피부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포자가 얼마 없을 피부 속에 있을 때는 낫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포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바깥의 환경이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되게 많이 깨져 있는 상황도 문제지만 그 안에서 바깥의 환경도 문제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쪽에서의 환경도 문제가 되는 건 분명해요. 예를 들어서 그 곰팡이 질염이 아주 많이 다빈도로 생기는 사람 중에 어떤 위험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뇨, 비만. 그러니까 비만 자체는 아니고 당뇨와 동반된 그런 경우가 왜 그러냐면 혈관 문제가 혈관 있죠.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은 당분이 혈관의 염증과 말초 혈관의 그 조직에 들어가는 그 피부를 재생시킬 수 있는 피부 보호층을 탄탄하게 만드는 그것을 파괴시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제가 그냥 이거는 생태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번 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군락한 데서 웬만하면 잘 안 없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은 환경이 질이고 그다음에 외음부인데 피부 장벽은 안쪽에 있는 몸의 환경으로 인해서 생길 때는 이게 양쪽이 다 무너져서 생기고 환경도 안 좋아 생기지만 안팎으로 나빠서. 네, 안팎으로 나빠서 생기지만 말씀하신 대로 약만 먹고 한다고 안에 있는 환경이 개선이 안 되면 약만 먹는다고 안쪽에 있는 건 없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환경도 좋고 영양도 하고 세정도 잘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당뇨 성향이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내가 당뇨 때문에 자꾸 인슐린 문제 때문에 당 문제 때문에 자꾸 설탕이나 체중 감소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분들 상당수 위생관리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쉬운 질환인데 네. 증상 중에 제일 좀 짜증나는 증상이 있잖아요. 이 습진이 네. 가렵잖아요. 네, 그렇죠. 피부 자결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바로 진단을 오는데 또 치료되면 또 금방 다시 안 와서 말씀하신 대로 군락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 네. 오래 방치하면 그게 걔네들이 정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잘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애매하게 그냥 밑에는 뿌리를 못 잡고 위에 이제 가지만 잎만 잡았을 때는 사실 앞으로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예방책은 당류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먹어서 정말 문제 생길 정도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경우 문제 되고요. 재발 위험이 높고. 어떤 기준으로요? 그게 아까 얘기한 당분 자체가 질에 있는 피부 에코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pH 밸런스를 많이 깨트립니다. 질이 독특한 환경인 건 아시죠? 어떻게 독특해요? 우리 몸에 대장균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럼 장내 세균 분포가 좋은 경우도 있고 안 좋은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게 균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좋은 균들이 군락을 하고 있으면 나쁜 균들을 잘 못 자라죠. 이게 일종의 그 이제 군락을 형성한 생태계란 말이에요. 근데 질의 생태계는 아주 독특해요. 건강한 질은 산도가 4.5 이하예요. 낮다는 거죠. 네, 근데 시큼한 냄새가 나요. 분비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 오면 교육을 시켜드릴 때 직접 본인들은 냄새 난다고 그래. 그래서 질염 있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질 안쪽에 있는 냉을 채취를 해서 저도 맡아보면 시큼한 냄새가 난다. 근데 바깥에 있는 냉은 되게 옷에 붙어 있다가 세균이 좀 번식한 그 냉의 물질이기 때문에 냄새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 본인이 맡는 냄새하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진찰할 때 맡는 냄새하고 달라요. 이게 사실 저는 산부인과 우리 옛날 스승한테 배운 건데 다 눈만 보고 그냥 보고 검사만 하는데 옛날 같으면 KOH를 떨어뜨리면 그게 약간 아민 오도라 그래서 세균이 많이 있는 곳에는 KOH를 떨어뜨리잖아요. 염기를 떨어뜨리면 이게 생선 비린내가 나요. 그거는 세균성 질염의 특징이야. 그리고 눈으로 봐서 치즈 같은 분비물이 많이 나오고 뭐 발적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가렵고 그러면 이거는 캔디다 질염이고 그런데 서로 균이 다르잖아요. 세균은 정말 세균이 많은 거고 근데 캔디다는 전혀 다른 포자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균 중에 검사를 해보면 좋은 균이 있어요. 그게 유산 간균이라는 거야. 유산 간균. 간균, 락토바실러스 들어보셨어요? 락토바실러스가 질환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독특한 애들인데 얘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기 이전이나 위생 관리를 잘 하는 깨끗이 씻고 분비물 관리도 잘하고 할 때에 군락을 형성한 사람들이 좋은 생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pH 밸런스가 좋다고 그래. 그런 사람들은 항상 시큼한 냄새가 나는데 그 이유가 그 락토바실러스가 군락을 형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락토바실러스가 이 질 점막 피부에 이렇게 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이게 보면 어떻게 표현해?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400배 현미경으로 보면 이 왜 우리 그 뭐 이렇게 뿌려 먹는 과자 중에 이렇게 가느다란데 색깔 있는 과자 있는 거 혹시 아시는 분 있나? 어쨌든 굉장히 가느다란 그 설탕 비슷한 막대기 같은 게 간균이 이게 쫙 피부에 붙어 있어요. 독특해요. 이 세균보다 훨씬 작은데 요만한 그 간균이 거기 붙어가지고 에스트로겐과 그 글라이코젠, 네. 질에서 나오는 글라이코젠을 얘가 변화시켜요. 그래서 락틱 애시드를 만드는 거야. 글라이코젠을. 얘 자체가 그 순환을 시켜서 그 환경을 완전히 시큼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것만 좋아하는 균들이 거기 쫙 분포해 있는 게. 와. 이게 장내 세균처럼 질내 세균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외부의 세균이 한번 들어왔을 때 이 세균들이 자라는 거를 못 자라게 만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염증이 생기거나 한번 이런 세균이 쫙 생태계가 깨지는 상황이 생겨버리잖아요. 특히 이제 그 캔디다 질염이 생겼거나 그러면서 캔디다 때문에 락토바실러스가 확 줄어들거나 또는 항생제 치료 남용할 때 항생제 치료나 또는 질환의 세정을 너무 자주 하거나 많이 할 때 질내 세정을 많이 해도 문제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 질내 세정하는 물질들이 너무 이제 그 락토바실러스가 자라는 생태계를 깨트릴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질염이 한번 생겨버리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줘서 걔네들이 스스로 군락을 형성해서 다른 균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데 이 생태계가 한번 깨진 사람들은 자꾸 재발해요. 캔디다든 세균이든. 이건 거의 모든 미생물 건강에 똑같은 공통점인 것 같아요. 장내 세균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다 밀어낸다고 답이 아닌 거죠. 네, 저는 여성의 질이 이 군락, 락토 유산간균의 군락이 잘 형성돼 있는 상황하고 질에서부터 자궁경부, 네. 자궁입구, 네. 거기서부터 자궁, 그 다음에 난관을 타고 들어가서 난소에 있는 복강에 있는 데까지 길이 다 열려 있는 거 아시죠? 정자가 거기를 타고 가는 거. 그렇죠. 네. 정자는 가잖아요. 네. 근데 세균은 못 갈까요? 가겠죠. 가겠죠. 그걸 네. 뭐가 막아줄까요? 제1차 장벽이 유산간균이에요.
그러니까 질 건강을 지키는 원칙적인 방법은 그냥 그 생태계를 잘 보존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라.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다음에 항생제 함부로 남용하지 않는 거. 필요할 때는 쓰지만 이게 사실은 질 내 건강을 유지하는 상당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미 망가져 있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 뭐 광고 보면 여성질 유산균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는 뭐 망가져 있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그 치료를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셨을 때 일단 치료는 정확하게 잘 해야 돼요. 이왕 약을 쓰려면 그게 질염의 종류가 뭔지를 정확하게 진단이 일단 우선적이고 PCR이 도움이 되고 그런데 왜 제가 PCR 얘기했냐면 임상적으로 이렇게 굴락을 형성할 정도가 아닌데 그런 증폭하는 방법으로 균의 존재만 있는데 염증이 아닌 상태에 있는 잠재적 상태까지 너무 많이 치료하는 거는 조금 잘 판단하셔야 돼. 그러니까 균이 무조건 발견됐다고 PCR에서 발견됐다고 그게 다 염증은 아니거든요. 그런 생태학적인 질 에코라고 그러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항생제를 계속 많이 쓰면 파괴가 더 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를 할 때는 정확하게 꼭 필요할 때 치료해라. 그 다음에 치료하고 나서는 반드시 검사해서 완치가 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말고 질 유산균이 그게 처방을 받으면 급여가 돼서 좀 비용이 저렴해요. 근데 그냥 사도 나오는 게 있는데 원래 오리지널 다 오리지널이겠지만 처방받는 약이 그게 유럽산이 있거든요. 그 질 유산균을 한 3개월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 유럽에 있는 의사가 제안한 건데 그 질내 유산균을 2주 동안 12일 동안 쓰고 그다음 12일 동안. 12일 그다음에 2, 3일 만에 하나씩 써가지고 3개월을 하면 한 6박스 정도 받거든요. 네. 그 병원 한 2번 정도 방문할 때 그 질 유산균을 2박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3개월 동안 그걸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생 관리하면서 재감염 막으면서 그 질내 유산균을 계속 주면 그 성분이 그 유산 간균하고 에스트로겐 성분이 약하게 들어 있어요. 얘가 이제 굴락을 형성하는 좋은 애들을 넣어주는 치료죠. 그러니까 너무 다 죽이는 치료만 하지 말고 좋은 애들을 넣어주는 치료. 그다음에 자기가 원인을 정확하게 찾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해보고 그 원인을 찾은 것을 다시 재발하지 않는 거. 그렇죠. 그런 미생물들이 지금 번성하는 유해균들이 번성한다면 그 원인이 되는 근본 원인부터 좀 제거를 해야겠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건강 관리할 때 지금 당류, 커피류 네. 또 이런 어떤 좀 과로하면서 영양 섭취 제대로 안 하면서 위생 관리 잘 안 하게 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묻어가거든요. 생활 습관으로. 그런 상황에서 탈피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자꾸 재발하는 요인이 있다. 그중에 영양 관리, 건강 관리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신선하다고 느낀 게 이제 어떤 가치 판단이 있는 말은 아닌데 그 자유로운 상관계라는 게 여기서 리스크가 하나 있겠네요. 이게 건강한 사람들이랑 교류하는 거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과 이런 생식기 접촉이 일어나면 사실 거기서 이제 또 한번 오는 거잖아요. 참 어렵죠. 그건 뭐 어떻게 건강 체크하고 성관계 할 수도 없고 네. 그냥 여러 가지 되게 좀 다양한 환경에 노출이 돼 있는데 일단 그 의사들이 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뭔가 그래도 막을 수 있는 균도 있고 없는 균도 있지만 그 베리어라고 그러죠. 콘돔을 라텍스를 정확하게 사용하라. 콘돔을. 근데 여성 스스로가 콘돔을 준비하기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성관계 할 때 그런 어떤 베리어를 사용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균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전후에 세정을 꼼꼼하게 잘 해라. 물로라도. 그래야 그 유기물들이 네. 떨어져 나가면서 네. 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막는다. 네. 좀 뜬금없어 보이겠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일 것 같아서 제가 감히 질문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PCOS, 다낭성 난소 증후군입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제가 7년 전, 6년 전에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 요청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저도 사실 공부하고 배울 때는 없었던. 아, 그래요? 예. 학교에서 그런데, 배우실 때?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의료화라고 하는 질병이 이 진단법이나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새로운 카테고리들이 자꾸 생기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의 일환일 수도 있는데 저희 때는 그 Dysfunctional Uterine Bleeding, DUB라는 거를 많이 그런 텀을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ovulation difficulty, 그러니까 배란 장애. 그래서 결국 주기의 어떤 틀이 깨지는 거죠. 배란 주기요. 배란 주기, 생리 생리 주기가, 주기 네. 같은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깨지는 분들 중에 이게 잘 원래대로 안 돌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 병을 처음에 이제 진단하고 병이라는 말보다는 증후군이라고 이제 PCOS가 Polycystic Ovarian Syndrome이잖아요. 근데 PCO와 PCOS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Polycystic Ovary. 그러니까 cystic이란 말이 뭐냐면 낭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음파는 까맣게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폴리란 말은 많다. 음. 그 다음에 오바리는 난소잖아요. 그러면 초음파가 진단되고 나서 생긴 병이에요. PCO는. 초음파를 봤는데, 이게 엔트랄 폴리클이라고 그래서 배란하기 전에 이렇게 조그만한 난포가 굉장히 많은데 보통보다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막 염주알처럼 이렇게 막 자글자글한데 보니까 들어보니 배란을 잘 안 해. 생리 지연이 많아. 그 다음에 가끔 출혈을 해. 그리고 약간 비만도 있고 이게 남성 호르몬 우세의 여드름이나 헤어가 나고 헤어 분포가 좀 심하면 헐스티즘까지 가는. 헐스티즘이 뭐냐면 여기 다이아몬드 쉐입으로 이렇게 헤어가 이렇게 생기는 남성 호르몬 우세하는 그런 다이아몬드 형상으로 털이 난다고요? 헤어가 여기 이렇게 일자로 원래 돼 있는데 남성처럼 이렇게 다이아몬드 쉐입까지 올라오고 여기도 털도 나고 약간 여드름도 더 나고 체중도 불고 뭐 이런 약간 남성 호르몬 우세 이게 배란장애 일종이거든요. 네.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게 극단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이 두 가지 다낭성 난포와 이게 연결되어 있는 어중간한 상태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비만이 늘어나면서 이게 체중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생리불순이 왔는지 생리불순이 왔는데 체중이 안 되는 건지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상황이 됐는데 이런 사람들은 체중 조절이 안 돼요. 어쨌든 뭐가 문제든 간에. 그러니까 비만과 관련되고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이 또 연구에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다낭성 난포에다가 약간 남성 호르몬 우세 현상에다가 배란이 안 되는 현상, 그 다음에 체중 증가, 체중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 이런 그룹들의 어떤 이런 카테고리가 지금 저희 의학계 산부인과 의학계에 이제 화두가 된 게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에요. 한 1, 20년, 10년, 15년 정도부터 최근에 와서 더 많아진 게 아마 인슐린 저항성 문제하고 체중 문제 때문에 이게 더 두드러진 것 같아요. 그렇단 말은 현장에 계신 의료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도 사실 이미 학교를 떠나고 나서 이제 이후에 공부를 하시면서 임상을 하시면서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저처럼 뭐 저도 연배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제 이상 되는 연배분들이도 사실은 저희 의사들은 공부를 계속 세미나나 이런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 익숙하죠. 그러니까 지금 익숙해졌다. 예, 익숙한데 제 말씀은 이런 병이 최근에 와서 더 많이 확산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먹는 것, 영양, 운동 이런 환경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 내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연결돼 있는 건 분명히 맞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치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이거를 걱정하는 이유가 갑작스럽게 생리불순이 온과 동시에 체중 증가와 조절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배란이 안 된다는 걸 느낌을 가지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뭐 문제의 카테고리가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정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체중에 문제 없이 배란 생리장애만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인슐린 정말 당뇨 성향이나 인슐린 저항성만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끔 원래 불규칙한 생리에 초음파로만 다낭성 난포가 잠깐 보일 때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람들을 다 문제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신드롬이라는 거는 이런 전체적인 증상들의 조합을 얘기하는 패턴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면 진단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아직까지 원인을 잘 명확하게 제가 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뭐 대충 인슐린 저항성 당뇨약을 치료를 해보니 치료가 되더라. 이게 메포민이라고 하는 그런 약이 대부분 치료제로 지금 많이들 쓰고 있죠. 다란소 난소 증후군이 있는 사람에 있어서 일반적인 어떤 처방 중에 하나가 메트포르민과 같은 어떤 당뇨 약이다는 거죠. 그거를 제일 많이 처방하고요. 네. 또 하나는 아마 저는 그렇지만
그걸 많이 하는 경우는 이게 배란 유도를 통해서 임신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는 그것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메트포르민요? 같이 이제 같이. 주죠. 메포민을 주고 그 다음에 배란 유도를 하는 다른 배란 유도제, 뭐 생리 초기에 먹는 배란 유도제로 배란을 자꾸 시키는 노력을 해서 결국 임신을 시키려는 목적을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임신하고 관계없이 이 문제만 몰입하는 부인과 환자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 검사, 그다음에 생활습관 조사, 생활습관 관리를 해야죠. 식이요법하고 운동이라든지. 그러면 또 좋아지고 하는데, 최근에 저탄고지 하시면서 생리불순으로 오시는 분들 꽤 많이 있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식이하고 분명히 뭔가 연관이 있습니다. 저탄고지를 시작하고 나서 이게 생긴다는 거죠. 그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탄고지를 시작하는 분들이 네. 이런 상황이 원래 있었는데 저탄고지하고 함께 왔는지, 아니면 저탄고지 자체에 대한 방법 때문에 왔는지, 그거를 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지만 결국은 저탄고지를 할 정도로 체중 문제를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탄고지 이전에 뭘 했을까? 거기에서부터 원인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네요. 네. 또 다른 다낭성 난포 증후군의 치료를 제일 많이 이제 임신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피임약 처방을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논란이 있지 않나요? 논란이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불규칙한 생리 때문에 네. 곤란을 겪는 사람한테 가장 먼저 이 생리 주기를 먼저 잡아주는 방법이 그냥 제일 무난하게 처방할 수 있는 약이 피임약이라. 피임약으로 일단 생리 주기를 잡는다. 그렇죠. 정성화- 주기성을 주고 네. 그걸로 인한 심적인 안정이나 네. 그거를 병행을 하면서 다른 원인 치료, 식이요법 이런 같이 것들을 한다. 같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제가 사실 좀 막연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금 난포들이 막 많은 거잖아요. 애매하게 덜 성장한 것들이. 그 상황에서 이런 피임약을 처방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피임약이라는 기전이 몸에 이미 내가 난소 기능을 최대로 하고 있는 호르몬들이 있다. 그거를 뇌하 수체에 있는 수용체, 여성 호르몬 수용체한테 일단 인식을 시켜서 배란할 필요 없다라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래 배란은 뇌하 수체에서부터 난포를 자극하는 이런 호르몬 두 가지가 주기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생리가 시작되고 끝나는 동시에 난포 자극 호르몬 FSH가 올라가면서 그게 뇌하 수체에서 퐁퐁퐁 나와서 결국은 멀리 가가지고 난소에 자극을 하면 거기서 난포가 크면서 그게 이제 어느 순간 자라다가 에스트로겐을 분비하면서 그 말단의 성호르몬이라고 그러죠. 그걸 분비하다가 탁 터지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LH라고 하는 황체화 호르몬이 네. 중간에 확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난포를 탁 터뜨리고 나면 그 배란된 난포가 황체가 되죠. 그러면 황체의 그 노란 게 분비하는 호르몬이 프로제스테론이에요. 그러면 이 프로제스테론이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생리가 나오는 기전인데, 그렇죠. 그 시간 사이에 임신이 안 되면, 수정이 안 되면 그렇죠. 이제 근데 다낭성 난포의 특징은 이 주기성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제스테론이 우세하냐, 여러 가지 이렇게 주기성이 없는 안정된 상태로 계속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낭성 난포 중에는 프로제스테론이 계속 나와서 에스트로겐이 나오면서 자궁 내막을 증식을 시켰다가 배란은 실제 안 되는데 생리처럼 가끔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취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 부정출혈인데 어떤 사람들은 생리하고 구별 잘 못할 때도 있어요.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구별 못합니다. 어떨 때 의사도요? 네. 그렇게 헷갈린다는 거죠. 생리는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생리를 잘 했던 사람이 패턴을 보면 알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부정출혈이 어떻게 발생한다고요? 배란에 의해서 자궁 내막이 착상을 하고 임신을 하려고 준비했던 내막이 그 프로제스테론이 증가했다가 확 줄어들 때 생리가 나오는 게 이게 정상 생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은 조금 우리가 이제 안정하게 고정되게 준비해주는 임신을 딱 준비한 친구인데 얘가 이제 수정이 안 되면 확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생리가 시작된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때 프로제스테론의 업, 다운, 없어지는 상황을 withdraw이라고 그러거든요. 프로제스테론이 갑자기 없어지는 상황이 생리를 탈락시키는 거예요. 근데 부정출혈은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혈관이 자라는 과정에서 혈관이 툭툭 터지거나 또 프로제스테론에 의해서 임신 준비를 하다가 터지거나 이걸 break through bleeding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막 이렇게
조금씩 업다운으로 피크피크 오고 주기성이 없으니까 출혈이 아무 때나 되는 거를 부정출혈이라고 그러죠. 어디 혈관이 터지는 건데요? 자궁 내막이에요. 자궁 내막에 혈관이 네, 터진다. 와. 그러니까 자궁 내막이 그게 혈관의 영양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궁 내막이라는 조직이 자궁 안에 그 특수한 막이 이게 임신 착상을 돕기 위한 태반을 만드는 조직이라 굉장히 독특한 조직인데 이게 살이 이렇게 이만큼 풀이 자라듯이 자라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궁 내막의 특징은 깨끗하게 떨어지면 다시 재생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인데 이게 혈관의 증식이나 영양들이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하면서 깨끗하게 청소가 안 되는 주기가 부정출혈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출혈 자체가 다낭성 난포에서 생기는 거, 그다음에 생리를 너무 오래 안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겹쳐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조절해 주려면 피임약으로 아예 배란을 아까 조절하는 호르몬들을 차단시키고 난소 입장에서는 피임약 먹는 약으로만 조절하는 거죠. 주기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피임약의 원리거든요. 오. 배란 차단. 그러니까 몸의 배란 기능이 안 되니까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거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여성분들 중에서 자궁 성궁증, 내망증 겪으시는 40, 50대 여성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대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다 그런 건지 원래 여성분들이 그때 많이 겪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많죠. 생리통을 유발하는 증후군, 또 생리와 관계된 이런 생리전 증후군, 그 다음에 생리를 하는 양이 많으면서 생리통이 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결국은 배란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구별을 한다면 배란을 잘 하는 다낭성 난포가 아닌데 이게 생리에 관련된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리라는 건 주기성이 있고 원래 아프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죠. 꼬박꼬박하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는 달이 있고 안 하는 달이 있고 배란도 시원찮게 하는 달이 있고 안 하는 달이 있어서 이게 환경과 외부적과 내부적 환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무엇의 영향이요?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 일단 외부 환경이라면 먼저 그 약물 복용이나 그 다음에 영양, 식단, 또 외부 스트레스, 스트레스? 직장 스트레스, 수면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배란 장애를 갖고 오고 다낭성 난포와 비슷한 그런 생리불순으로 넘어가고 이런 상황에 악순환이 될 수가 있고 내부라 그러면 이것도 영양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아까 당대사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내적으로 뭐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 몸에 에너지를 딴 데 너무 많이 쓰는 사람 이런 경우도 해당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운동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생리불순 배란장애 겪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많죠. 네. 특히 다이어트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고. 제가 볼 때 그거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오래 보다 보니까 네. 자, 우리 몸의 기능을 여러 개의 시스템으로 나누잖아요. 순환계가 있고 소화계가 있고 근골격계가 있고 신경계가 있고 호흡계가 있고 그다음에 조혈계가 있고 생식계가 있잖아요. 이 호르몬 조절이 전부 거의 뇌하수체에서 일어나거든요. 물론 대뇌에서부터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면 너무 복잡하고 그런데 이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게 일단 중요한 거예요. 그 뇌하수체, 시상하부, 난소까지요? 그렇죠. 갑상선이 뭐 하는 조절이냐면 신진대사를 조절하죠. 체온이나 뭐 여러 가지. 그게 이게 말단기관이고 실제 그걸 관장하는 거는 시상하부죠. 그러니까 갑상선도 가고 또 근육이나 간의 어떤 성장이나 또 유방이 유즙을 분비하는 거 이런 거 프로락틴 뭐 우리가 이제 이런 호르몬들의 조절 호르몬들이 전부 뇌하수체에서 나오잖아요. 옥시토신도 그 후엽에서 나오고. 근데 이게 바로 위에 있는 시상하부에서 이게 다 같이 컨트롤이 되는 대뇌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은 스트레스에 되게 이 시스템이 민감하게 항상성을 이루는데 반응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거기에 모든 에너지가 써서 모든 소화기관이 거기에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를 해서 대뇌를 너무 많이 쓰고 자세가 안 좋고 호흡을 잘 안 하면 일단 그 대뇌 기능이 대뇌에는 당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케톤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당을 계속 먹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직업에도 관계가 돼 있죠. 그리고 잠을 안 자면
이 제일 위에서 나오는 GnRH라고 그래서 고나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 색신성 자극 호르몬. 생식성 자극 호르몬. 네. 이게 뇌하수체를 자극을 해야 그 다음에서 자극을 하는데 이 호르몬이 밤에 숙면을 취할 때 나오거든요. 오. 그러니까 수면을 안 하고 밤에 늦게 자고 수면이 불규칙한 사람, 이런 내적인 요인들이 우리 몸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알 만들어서 애 낳고 생식할 때가 아니구나. 내 몸은 지금 전쟁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디를 에너지를 셧다운 시킬까요? 호흡을 안 할까요? 생각을 안 할까요? 안 움직일까요? 소화기가 고장나거나 생식기가 고장납니다. 그리고 면역기 떨어지고. 면역기 떨어지고 면역기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간 기능 떨어지고 하는 순차적인 일에 가장 먼저 저는 여성의 생리 기능과 이런 부분들이 이게 알람 신호다. 우리 여성의 건강에 제일 먼저 알람 신호가 생리불순이다. 그런데 이게 생리를 계속 임신 안 하고 반복을 하는 과정 중에 얼마나 생리를 많이 하냐면 평생 여성분들이 한 400개 정도 난자를 쓰거든요. 배란 400개요? 주기가 440개. 그러면 그 난자를 다 못 쓰고 폐경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못 쓰죠. 네, 네. 네. 너무 근데- 따뜻하겠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임신을 한 번, 두 번 하면 한 3년씩 무유수유하면 3년씩 생리를 안 하는 기간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임신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걸 온전히 다 매달 생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 네. 매달 자궁이, 이 자궁은 뭐냐 하면 임신을 위한 주머니였거든요. 이 생리학적, 생식학적으로 와. 자궁은 하는 일이 없어요, 사실은. 물론 중요한 위치적으로 이 여성의 골반이 밑으로 빠지는 걸 방지해주는 이런 텐트의 이런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밑에가 그 골반 저근이 있다면 여기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골반 뼈 안에. 왜? 향후에 아기를 낳을지도 모르는 그 공간을 자궁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자궁 경부. 예, 경부. 그러면 경부가 갖고 있는 인대가 어디 연결되어 있냐면 이런 뜀틀, 애들 놓는 뜀틀 있죠. 뜀틀처럼 골반뼈에 특히 척추 저 뒤쪽에 천골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궁은 전체가 인대로 엄청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천골 뒤쪽의 인대와 이쪽 옆에 있는 인대, 자궁이 인대가 생리통 유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데요? 네. 그리고 자궁 자체는 말단기관이잖아요. 얘는 뭐를 하냐면 매달 임신, 혹여나 임신을 할까 그래가지고 안쪽에다가 영양막을 매달 쌓아놓는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생리로 탈락하는 거고. 그렇죠. 이걸 조절하는 애가 난소예요.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니까 여성 호르몬 때문에 자궁 내막이 자라는 거예요. 그 에스트로겐 유사체인 피임약의 전 단계가 그거예요. 자궁 내막을 요만큼만 자라게 하니까 피임약이 만병통치약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자연적으로 생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영양과 자율조절 시스템과 이런 뇌하수체와 다른 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항상성에 따라서 배란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이때 자궁 내막이 조절을 잘 하려면 꼬박꼬박 생리를 해야 되는데 꼬박꼬박 생리를 하지 않고 자꾸 했다 안 했다 하면서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자꾸 근육 쪽으로 파고들면 자궁은 내막층이 있고 근육층이 있고 껍데기가 있거든요. 네. 그 자궁 근육층 안에 자궁 내막 특수 조직이 파고들어요. 진짜요? 네. 그걸 선근증이라고 그래요. 근육의 선이 뭐냐면 분비샘이 글랜드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종양이 아니에요. 와. 붓는 거예요. 빵빵하게. 마치 유방이 젖 먹일 때 되면 빵빵해지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호르몬에 의해서 자궁이 빵빵해졌다가 푸졌다 하는 게 임신을 하려고 준비한 건데 임신을 안 하고 계속 생리만 하니까 나이 들어서 또는 임신을 한 번 해두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의 편차가 있지만 자궁 내막이 점점점 증식을 해서 자궁 전체를 약간 좀 부조화가 생기는 게 선근증이고 생리피가 이게 난관으로 뚫려져 있는 게 자궁 골반 쪽으로 넘어가면 생리피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자궁 복강 내에 있는 특수 부위에서 생리를 하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자궁 내막증이에요. 네? 좀 저 어렵죠? 이해가 안 됐어요. 음. 그 자궁 내막에 있는 피가 아니라 혈관? 자궁 내막이 이게 지금 자궁 내막 근육이에요. 여기가. 네. 근데 내막은 얇은 특수 조직이야. 그렇죠. 지금 이쪽 안쪽이 자궁이잖아요. 이게 자궁이죠. 여기가 자궁 안쪽 내강. 이게 요 커브로 따지면 바깥쪽에는
탑부에서의 만져지는 자궁이고 네. 저 밑으로는 이 안쪽이 내막이라고 그래. 네. 그렇죠. 근데 내막에 얇은 라이닝이 있어. 코팅된 것처럼. 그게 자궁 내막이에요. 네. 걔가 호르몬에 반응하는 조직이에요. 네. 그러면 걔가 생리를 만들었다가 내보내는 건데 네. 걔가 이 자궁의 살 속으로 많이 파고들어서 비대하면 그게 선근증. 선근증. 네. 네. 그다음에 난관 속으로 자궁 내막 조직들이 나오면서 이 자궁 내막은 요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난관 골반. 쪽으로고요? 날관 쪽도 있고 다른 어쨌든 난소 쪽에도 갈 수도 있고 이 아까 얘기한 인대 쪽에도 가고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자궁 내막 조직이 바깥에 있는 거를 엑스트라 엔도메트리알 티슈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영어 진단면으로 엔도메트리오시스라고 그래요. 엔도메트리움이라는 게 자궁 내막인데 자궁 내막이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성 호르몬이 나올 때 자궁 내막만 생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바깥에 있는 애들하고 자궁 근육에서 생리를 만드니까 엄청나게 이런 데가 생리피가 고이겠죠. 그게 심해진 사람들은 난소 안에도 생리피가 고여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천골 인대에 가서도 생리피가 고이면서 이걸 염증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증상이 어때요, 그러면? 생리통 무지무지 심하죠. 생리통 왜? 심하다. 생리통을 여기서만 하고 자궁이 짜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골반 전체가 생리를 하는 거야. 이게 사실은 제일 심한 생리통의 원인이에요. 와. 그래서 이 생리통의 원인이 이런 자궁 내막증과 선근증과 연관이 돼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생리의 현상에 의한 이 저산소증과 몸이 안 좋아서 그 현상들이 생리의 자궁의 인대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잠깐 아픈 건지 이거를 구별하는 거는 어려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생리통이라고 해서 다 자궁 내막증이나 또 선근증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치료법은 되게 몇 가지가 없어요. 피임약 먹거나 또는 피임약에 유사한 비잔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제스테론 단일 제제를 먹거나 비잔이요? 네. 그러니까 자궁 내막증 진단도 과거에는 이게 복강경으로 눈으로 봐야 그 까맣게 이 생리하는 조직이 자궁 바깥쪽에 원래 복강경으로 이렇게 복강경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라파로스코피. 오늘 어려운 거 너무 많이 나오네. 너무 좋은데요? 네. 저 이런 거 좋아해요. 복강경으로 구멍을 뚫어서 카메라로 보는 이런 구멍을 진단. 뚫는다고요? 배꼽에다. 배꼽으로 넣는 거죠? 네, 이만한 관을 배꼽에다 넣고 아, 네. 카메라를 달아서 모니터 연결하면 그게 복강경. 라파로스콥. 네. 이게 스콥이 카메라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라파라는 게 복강이라는 뜻이야. 라파로스콥.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자궁 안쪽에서 밑에서 보는 거는 안 보이지만 바깥쪽이 보이잖아요. 자궁의 바깥쪽. 네. 이 자궁의 바깥쪽을 볼 때 이 바깥에 그런 까만 초콜릿 컬러의 생리피가 있으면 그걸 자궁 내막증이라고 진단했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거 진단받으려면 복강경 해야 되잖아요. 한동안 몇 년 동안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초음파나 증상만 가지고도 진단명을 줄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 보험급여 때문에 그래. 약물 처방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병들이 원래는 있는 병인데 여성들이 출산이 적어지고 또 사회생활 많이 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생리를 많이 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더 두드러지는 게 이제 내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뭐 환경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 완전히 밝혀진 건 없어요. 와. 지금 든 생각이 처음 해본 생각인데 사실 저는 이제 뭐랄까 좀 원래 생각이 진보적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임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냥 건강만 봤을 때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성평등 다 차치하고 여성의 그냥 한 사람의 건강만 생각했을 때 그 자궁이란 조직이 존재하는데 이게 평생 임신을 안 했을 때 뭔가 조금 그런 리스크가 생긴다는 거는 존재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전후 맥락 다 띄우고 네. 야 임신 많이 하고 애 잘 많이 낳아 그럼 건강해져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있었죠. 애 낳고 나면 몸 건강해진다라는 그렇죠.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사회의 모든 리소스들이 임신하고 건강한 엄마를 유지하는 쪽으로 돌아가던 시대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임신을 안 하는 엄마들을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말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임신을 많이 하면 임신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슈가 많고 임신을 많이 했을 때 모의 수유를 많이 했을 때 줄어드는 위험률이 줄어드는 병들이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오케이. 다낭성 난포나 또는 뭐 사실 유방암도 모의 수유에 관계가 있거든요.
유방암의 요인 중에 모유 수유 안 한 여성 진짜요? 들어있어요. 유방암의 근데 그게 요인 중에. 논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좀 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리스크 팩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인은 모르지만 정확히 결정적이진 모르지만 않지만 위험한 요소들 중에 그러니까 대상을 우리가 고를 때 이러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많다라고 할 때 그 중에 이제 모유 수유가 안 한 사람이 들어가죠. 또 그런 것처럼 자궁 임신을 안 한 사람들이 생기는 병들이 독특한 병들이 요즘에는 더 많은 것 같은 건 사실입니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와, 여성분들의 스트레스 또는 반대로 평안하지 않음,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은 여성분들한테는 진짜 더 문제가 된다는 느낌이 드네요. 저희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이 피임 관련 이슈로도 많이 오신다 했잖아요. 피임 방법이 우리가 뭐 콘돔이야 당연히 이제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건데 그 외에 사용하는 게 경구 피임약 또는 루프라고 하는 자궁 내 어떤 장치 또는 임플라논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을 이제 병원에 가면 사실 그냥 병원에서는 추천할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 피임 관련된 이슈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관계를 하는 연령층이 점점점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려는 목적 이외에 성관계 성접촉을 하게 되는 확률이 높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들이 더 자각적으로 더 열심히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외국 가기 전에 안전한 그런 자녀들에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잠시만, 그 부모님들이 뭘 하시는데 와서? 뭘 우리 요청하시는데? 아이 피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 설명해 주세요. 네. 와, 이거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와, 저희 어렸을 때하고 배울 때하고 세상이 점점점 빠르게 변하는 항목 중에 하나의 그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전 글 봤었거든요.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엄마가 자녀 어디 물건에서 콘돔이 나와서 자녀에 대해서 실망하고 막 화났다. 요즘에는 말도 안 안 그럴걸요? 되는- 네. 요즘에는 얘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어, 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피임에 관련된 이슈는 청소년기에 남녀를 불문하고 자녀 본인들이나 자녀를 둔 부분들이 뭐 하여튼 산부인과 의사들뿐만 아니라 여러 채널을 통해서 피임 교육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법들이 피임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아는 만큼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 점점점 늘어나고는 있어요. 적극적으로 한다는 게 그 뭐 콘돔 이외의 방법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떤 다? 방법이든. 근데 사실 제 관점으로는 이런 게 있는데요. 뭐 콘돔이야 사실 몸에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경구 피임약 같은 것, 그러니까 경구 피임약도 사후 피임약이 있고 사전에 먹는 게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남자더라도 여성의 몸에 부하가 있지 않을까? 교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걱정이 드는데, 그런 호르몬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피임을 권할 때는 이게 정확도 얘기를 하거든요. 피임의 피임의 성공률이요? 성공률. 그것이 제일 정확하지 않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주기법이에요. 주기법. 네, 그러니까 자기가 배란을 언제 할지 아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가임 기간의 4, 5일을 피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생리 끝나고 나서 바로 한 일주일 정도는 성공을 하는데 그 뒤에는 굉장히 확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배란 주기를 기반으로 이제 관계 맺는 날짜를 정하는 건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죠. 클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피임 방법을 정확한 거를 준비하기 전에 이 방법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그 약물들,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 피임약이나 사후 피임 약물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어떻게 보세요? 그 약물이 임신을 막아주는 확률은 제대로 사용했을 때 거의 99% 가까이 될걸요. 네, 그리고 그 약물 중에는 오늘날 개발돼서 우리가 약물이 두 종류가 있는데 처방받지 않고 약국에서 본인이 살 수 있는 게 있고 처방받는 약이 있어요. 그런데 처방받는 약과 그거의 차이점이 뭐냐면 처방받는 약은 다른 부가적인 성능들이 있는 약들이 있어요. 여드름을 좀 줄여준다라든지 또 저용량이라든지 물론 뭐 본인이 사서 먹을 수 있는 피임약에도 저용량이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복잡하고 다양한 피임약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개발된 옛날 약 성분들이 이게 완전히 난소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하고 프로제스테론 성분하고 같지는 않거든요. 그 EE라고 그래서 에티닐 에스트라다이올 이게 주성분이고 뒤에 있는 프로제스테론 성분을 비슷하게 만드는 프로제스테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피임약은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정확한다 하더라도 21일짜리 약이냐 28일짜리 약이냐 아니면 사이클릭하게 만든 약이냐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본인이 사 먹을 수 있는 약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약국에서 그냥 사 먹는 거를 저희들 의사들은 별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그 프로제스테론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게 주로 피임약의 부작용들의 관계가 많아요. 피임약이 먹다 보면 부종도 있고 또 뭐 우울증도 약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본인한테 맞지 않는 증상들이 있는데 앞에 있는 에스트로겐의 용량은 그거는 고용량이냐 저용량에 따라서 간 기능의 이 합병증에 관계가 돼요. 피임약에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은 혈전 응고 장애가 있는 DVT라고 그래서 딥 베인 이렇게 심부에 있는 정맥에 트롬보시스라고 그래서 혈전이 생겨서 이게 심장을 막고 이쪽에 가는 심장병이 되는 위험한 상황이 있거든요. DVT의 가족력이 있거나 본인이 있었던 사람, 그다음에 혈전이 많은 사람들은 운동 안 하죠. 그다음에 담배 피는 사람, 스모킹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 요인으로 올라가요. 담배, 술, 혈전 이런 약물 복용 이런 부분들이 피임약을 고용량 에스트로겐을 먹으면 거기 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혈전 현상이 위험 요인이 올라가죠. 그래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성분을 정확하게 알고 먹어야 되고 자기의 피임약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처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처방받는 약들은 되게 기능적으로 여드름을 줄이는 피임약도 있고 또 월경 곤란증에 특화돼서 허가받은 피임약도 있고 또 그 아까 비잔처럼 자궁내막증 치료하는 생리양을 대폭 줄이려는 목적으로 하는 피임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피임약이 가장 정확한 쉽게 산부인과 전문의하고 만나서 처방할 수 있는 약들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권하는 편이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어요. 서양 유럽 쪽에 티네이저들 이런 더 우리보다 훨씬 전에 성에 개방이 돼 있는 나라에는 피임약 복용률이 되게 높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근데 그게 이제 몸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리스크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우려는 많이 하는데 이 다른 어떤 약에 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먹은 거에 비해서 부작용이 알려진 부작용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약간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너무 오래 써서 안전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좀 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피임약을 쓰지 않았을 때 생기는 더 부가적인 문제점들 그런 부분들을 더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피임약이 여러 목적으로 쓰이는 주기적 호르몬 치료제지만 제일 걱정하는 게 지금 원치 않는 임신의 낙태 문제죠. 네, 그 경우에는 사실 뭐 저는 효용 비용에 있어서 피임약을 썼을 때 효용이 더 크기 때문에 좀 맞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이제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전체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문제라서 이 지금 낙태에 대한 문제 이슈는 좀 아직 그런 활발한 논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준비 안 된 임신에 있어서는 피임약을 꼭 사전에 미리 주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성부인과 질환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 원장님한테 또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혹시 이 인터뷰를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진짜 많은 걸 얻어갔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오늘 이렇게 최겸님 그 채널에 같이 동참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다양한 이 건강 문제를 생활 습관을 통해서 고치고 싶고 치유하고 싶은 이런 분들을 진료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런 방향에 있어서 최겸님 채널에 있는 분들하고 저하고는 좀 결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지금 현재 정착된 이런 채널에 있는 이런 방법들이 특히 이런 집밥과 연결된 이런 좋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을 함께 할 때 얻어지는 상승 작용들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이런 거 되게 어렵고 도움을 서로 주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했던 거와 너무 일치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게 맞다. 이런 여러분들의 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여성의 건강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고 또 개인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심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해서 같이 한번 서로 건강을 지키는 그런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원장님 책 읽을 때 그 기억에 남았던 게
원장님께서 그 꿈꾸시는 그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인사하고 싶습니다. 어떤 마을이었나요? 제가 처음에 자연출산이라는 이런 엄마들하고 할 때 자연출산 빌리지 만드는 꿈을 세웠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살고 싶은 마을이기도 해요. 또 제가 함께 하면서 저의 존재 가치, 제가 또 잘할 수 있는 일을 서로 도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마을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출산 공동체죠. 사실 우리가 아기 없이, 아기가 태어나는 가정 없이 우리 사회가 형성이 되고 국가가 형성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뜻이 맞고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과 가치와 행동이 같은 그런 부류가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공감하면서 합리적인 방법들을 찾아서 서로 돕고 또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할머니들은 손자도 키워주고 젊은 사람들은 일하고 또 애 낳고 또 이런 어떤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다 각자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꾸면서 자연출산 빌리지라고 이름을 한 겁니다. 그 안에 뭐 사실 저 같은 또 저보다 더 잘 공부하고 더 잘하는 많은 의사들이 있잖아요. 이 채널에서 이미 소개된 많은 의사분들, 그런 분들도 같이 그 안에서 나이 들어가면서 산다면 저희들이 뭐 배우고 실천했던 이 현장에서의 지혜들이 그런 삶 속에서 서로 녹아내리는, 꼭 뭐 굳이 병원을 찾아가야 되지 않는, 그 안에서 살다가 서로 도와주는 그런 마을이 아마 자연출산 빌리지 아닐까. 그래서 좀 너무 이상적인 마을을 꿈꿨는데 저는 겸님 만나고 나서 불가능하진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또 새로 결혼하고 또 각자 일을 하려는 이런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면 나이 든 사람끼리 그런 마을을 아무리 만들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를 불문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서로 각각의 역할, 삶의 어떤 스테이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을 서로 뭐 젊은이 세대 차이, 뭐 꼰대, 뭐 이런 표현보다는, 요즘 사람들은 어떻다 이런 표현보다는 각자가 자라왔던 것들 중에 정말 사랑을 나눠주는, 나 중심이 아니라 타자 중심으로 공감하는 그런 사회, 그런 합리적인 또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되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동안 원장님께서 2007년 또는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이 어떻게 보면 또 자연주의 출산의 여정을 이어졌고 많은 생명들을 낳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저도 되게 감사한 인연으로 원장님을 너무 늦기 전에 만나서 단순히 넘어갈 뻔했던 이 건강한 출산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되게 적절한 때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누신 이야기들이 많은 분들한테 닿아서 또 많은 예비 부모들이, 또는 많은 이 사회 어른들이,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한 번 더 의심해보고 우리가 더 낫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역시 애를 낳고 기르는 걸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각자 지금 개인 플레이한다가 당연하게 여겨져 있는데, 사회 공동체가 다 같이 해야 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한 마을이 함께 어른들이 키워야 된다는 말처럼 우리 사회도 이렇게 새 생명을 만나고 준비하고 키우는 일의 가치를 다 같이 조금 더 소중하게 여기고 다 같이 조금 소통하면서 연대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오늘 인터뷰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 컨텐츠에서도 또는 이후에 원장님을 통해서도 관련해서 더 배울 수 있는 것들, 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더 많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어렵겠지만 한 50년 정도 보고 저희가 그 마을에 노인 될 때까지. 그러면 뭐 한 셋 정도 낳는 거예요? 저희 바람은 요즘에 그렇긴 한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제가 낳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노인 될 때까지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마을이 진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